작전명 미라클. 아프간인 친구들 377명이 우리 공군기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한 기쁨을 누리는 사이 카불 공항에서는 자살폭탄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탈레반 손에 떨어진 고국을 떠나려던 민간인들을 노린 야만적인 공격이었습니다. 대피작전을 펴던 미군들까지 사상자가 100명이 넘는데 추가 테러 경고도 나옵니다. 20년 전쟁의 끝, 질서 있는 퇴각조차 어려워지면서 세계 최강국 미국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게 됐습니다. 사사건건 오늘도 정치권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의도 사사건건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배종호 세안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희숙 의원 부친 땅 논란, 대선 전국까지 다 덮어버린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먼저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불과 이틀 만에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누군가의 지시에 따르는 것처럼 조직적으로 행해지는 거짓 선동이 오히려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이틀간의 마타도어는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저는 지금 저 자신을 공수처에 수사 의뢰하겠습니다. 공수처가 못하겠다면 합수본에 다시 의뢰하겠습니다. 지금 제 아버님의 부동산 매매가 있었던 2016년 제 통장 거래 내역이 여기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 돈을 보탰는지 차명으로 소유했는지 샅샅이 까보십시오. 단 철저한 조사 끝에 어떤 혐의도 발견하지 못하면 낄낄거리며 거짓 음해를 작당한 여당 의원들 모두 의원직 사퇴하십시오. 이렇게 심각한 범죄를 남에게 씌우면서 아무거나 막 던지는 게 정치인입니까? 네, 굉장히 분개해서 지금 소리치는 모습을 저 보여드렸는데 기자회견 중에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아버님에게 농지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이 있으며 투기 의혹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겠다. 성실히 조사를 받을 것이다. 이런 대목도 있었습니다. 일단 오늘 기자회견으로 해명이 좀 됐다고 보시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네요. 일단은 이번 건은 두 가지로 분리해서 저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 보는데요. 권익위가 얘기한 부분은 윤희숙 의원 부친의 세종시 불법 투기 의혹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거는 윤희숙 의원도 인정을 하는 거라고 봐요. 그 다음에 나왔었던 추가 의혹과 관련돼서 그거는 윤희숙 의원과 직접 관련된 예를 들어서 KDI 재직 시에 있었던 정보를 이용해서 혹시 투자한 것이 아니냐라는 각종 의혹과 관련돼서 그걸 분리해서 한다고 한다면 아버지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돼서 본인도 직접적인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책임지는 의미에서 사퇴를 했다는 것에 대한 것들을 마치 결국은 본인이 관련된 거를 감추기 위해서 사퇴했다는 것으로 굉장히 공방이 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윤희숙 의원이 얘기한 것은 정확하게 수사 결과를 통해서만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합수부든 공수처든 일단 수사 결과가 나오고 그에 합당한 만큼의 이제 사퇴라든지 등등이 이제 처리되겠죠. 다만 의혹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혹적에는 두 가지가 반드시 따라야 되죠. 나름대로 사실적 근거에 바탕을 둔 의혹제기 그리고 책임을 질 수 있는 모습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같이 조화를 이뤄나가느냐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끝난 게라고 보지는 않아요.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윤희숙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 10명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면서 나중에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하더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자신을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구도를 잡아가고 있어요. 근데 1차하고 2차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1차에서는 사실상 전면 부정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국민권익위의 조사를 끼워 맞추기 조사다라고 했는데 이번 2차 기자회견에서는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의 농지법 위반 그리고 주민등록법 위반에 대해서 100% 인정을 안 하고 위반 의혹이 있다라고 또 꼬리표를 살짝 달았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투기 의혹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다. 이렇게 상당히 후퇴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서 두 가지 메시지를 던졌잖아요. 하나는 공수처 수사 의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겉으로는 상당히 거창해 보이는데 어차피 지금 수사는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합수부에 수사 의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공수처 수사 대상인지 아닌지는 아직 불분명해요. 그래서 공수처 수사 대상이면은 앞으로 수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의 일방적인 어떻게 보면 정치적 레토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또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은 자신에 대해서 마타도를 일삼는 그런 민주당 의원들은 떠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좀 앞뒤가 모순인 게, 투기 의혹이 비춰질 소지가 있다라고 했으면은 이분들의 공세는 어떻게 보면 정당한 거잖아요. 그런데 정치계를 떠나라. 플러스 또 이 캠프의 인사들이 주로 이재명 캠프의 인사들이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도 정치를 떠나라. 그리고 자진 사퇴라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해서 자신을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몰아가서 정치적으로 앞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제기하겠다는 하나의 술수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근데 좀 분리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회견 과정에서도 윤 의원이 부친의 편지까지, 자필 편지까지 공개를 했었거든요. 이제 언론에 제공한 사본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 이 내용을 봐도 아버지 스스로도 뭐 일단 매각을 하겠다. 그 이익은 전부 사회에 환원하겠다. 뭐 이런 의지도 좀 내비쳤어요. 근데 다만 윤 의원이 계속 강조하는 건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가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증거가 없지 않느냐. KDI의 내부 정보망 접속 기록도 공개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걸 계속 강조하고 있어서 자신감의 발로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 배 교수가 얘기한 부분 속에서 아버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을 실질적으로 여당이 집중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윤 의원이 KDI의 정보를 이용을 해서 아버지한테 제공을 했고 아버지가 투기를 그 부분에 대한데, 지금 머니투데이가 취재한 결과에 의하면, 이것도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조사에 나온 거예요. 지금 윤희숙 부친이 세종시 농지를 샀던 시점과 KDI가 국가산업단지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했던 시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 시작하기 전에 샀다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맞다고 한다면 그동안 여권에서 제기했었던 KDI 정보를 이용을 해서 땅 투기를 했다는 것은 굉장한 나름대로의 그런 괴리가 생길 수가 있는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윤희숙 의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 명예와 관련된 것이고, 자기가 실질적으로 아버지와 관련된 걸 좀 옹호하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과 관련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는 왜 성급했다고 보냐면, 윤희숙 의원이 자기가 사퇴한다고 얘기를 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 KDI 의혹을 제기를 했어요. 그 짧은 기간 내에 충분하게 자료를 또는 근거를 과연 확보했을까요? 내용을 보면은 전부 다 추론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KDI 정보를 이용했다면 그러면서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KDI에 근무하고 있긴 했었으니까. 물론 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정확하게 보고 나서, 또 그럼 KDI에서 다 근무하면 정보를 확보할 수 있나요? 당시가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었고 타당성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재명 캠프 쪽의 자가당책이 뭐냐면, 이재명 지사에서 얘기할 때, 근거할 때는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정확한 근거를 대고 공격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잘못된 정치공, 수없이 자기네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는 정반대로 그냥 의혹제기만 한다는 것. 그래서 이 부분은요, 저는 뭐 윤희숙 의원이 맞았다 또는 뭐 여권이 맞았다, 저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워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결국은 수사를 통해서밖에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수사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런 그 의혹 제기의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분명한 것은 그 책임을 묻자고 하고, 본인은 책임을 지는 아버지의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사퇴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사실에 가깝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윤 의원 관련한 부분은 사실관계들은 후반부 좀 짚어볼 텐데 간단하게 반론을 좀 듣고 넘어가죠. 네, 이 문제의 발단은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죠. 국민권익위가 조사를 하니까 윤희숙 의원의 부친이 농지법 위반, 그리고 주민등록법 위반의 의혹이 있다라면서 윤희숙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도 사실상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나는 억울하다라는 그런 투로 의원직 사퇴를 내니까 이 문제가 일파만파 커진 거예요. 그러면은 본인도 투기 의혹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다라고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아버지가 89령이에요. 그리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농사를 짓겠다고 거짓으로 취득 자격을 획득을 해가지고 또 주민등록법까지 어겨가면서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본인도 사실상 투자를 인정을 했고 그리고 지금 일파만파 문제가 되니까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익이 지금 추정컨대 10억이 넘는 거예요. 그러면 80 넘은 고령의 부친이 아무런 근거 없이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사람이면 거의 모든 재산일 거예요. 전 재산을 투자를 했었겠는가라는 의문이 들고 그러면 공교롭다고 표현하면은 공교롭게도 당시에 KDI에 윤희숙 의원이 근무를 했고 또 사위는 핵심 최경환 기재부 장관의 측근이었고 그렇다면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합리적 의심이 드는 거죠. 연루 의혹을. 그리고 이 부분은 당연히 또 수사를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신고할 때도 차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그럼 차명이 누가 되겠습니까? 부친이나 또는 자녀들. 따라서 본인도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를 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수사를 통해서 결백을 입증하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정치적인 공방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 결국 정치적인 속셈이 담긴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이제 좀 정치권에서 논의하는 방식, 요 내용으로 좀 논의를 좀 좁혀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그 전격적인 사퇴 선언을 하면서 좀 다들 놀라긴 했죠 그날. 그러니까 그때 영상을 좀 잠깐 보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부로 대통령 후보 경선을 향한 여정을 멈추겠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직도 다시 서초 갑 지역구민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본질은 부친의 농지법 위반이 아니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여부입니다. 이를 희석시키려 윤 의원 본인이 피해자인 척하면서 의원직 사퇴쇼를 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준석 대표도 눈물의 사퇴쇼에 동참해 윤 의원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의혹을 희석시키지 말고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부동산 투기 조사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친과 자신을 무리하게 엮은 권익위의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비난하는 추태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윤 의원의 사퇴서가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윤 의원 사퇴쇼에 들러리로 동참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윤 의원 사퇴안을 부결시키는데 저는 앞장서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야 사이에서는 이 사퇴 선언의 진정성을 놓고도 또 계속 공방을 벌이더군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선택인지 좋은 카드인지 진실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될지 그건 좀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윤희숙 의원이 사퇴를 하면서 했던 말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게 이게 내 정치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두 가지 측면에서 아마 사퇴를 결정했을 거라고 보는데 가장 큰 거는 그동안 끊임없이 본인이 한국 정치가 갖고 있었던 근본적 문제점들, 무책임한 정치에 대해서 자기는 책임을 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싶다는 거. 그래야지 자기 진정성이 인정된다는 거. 두 번째는 결국은 본인이 현 정부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에서.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자기가 나온다는 거는 내로남불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는 책임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가 핵심적 사항이라고 좀 봐야죠. 근데 그것을 자꾸만 사퇴 쇼다. 만약에 윤희숙 의원이 사퇴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모르지만 부동산 문제와 관련돼서 본인이 포함해서 사퇴한 사람이 있나요? 단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런 것을 자꾸만 지금 정치적인 무슨 술수다, 정치적인 쇼다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그리고 권익위가 윤희숙 의원에 대해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지 마치 권익위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을 인정한 것처럼 얘기한 것도 잘못된 거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결국은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태가 쇼냐 아니냐라는 걸 가지고서 지금 공방을 치르고 두 번째는 내부 정보를 이용했냐 안 했냐라는 걸 가지고 공방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결국은 수사를 통해서 뺏기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어디 말씀드린 것처럼 KDI가 예비 타당성 조사하는 시점마저도 제대로 체크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여당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머니투데이가 틀린 건지 그건 확인이 안 돼요. 그럼 만약에 머니투데이의 취재 결과가 맞다고 한다면 여당은 굉장히 실수를 한 거죠. 그런 기본적 사실조차도 확인하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면에서 봤을 때 결국은 진실게임으로 갈 수밖에 없고 진실게임의 핵심은 결국 수사로밖에 종결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러니까 윤 의원은 오늘 회견 후에도 거듭 민주당 쪽에 가결시켜달라고 요구를 하긴 하더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윤 의원이 사퇴를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쇼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우리 부친께서 부동산 투기를 했으니까 여기에 책임을 지고 내가 사퇴를 하겠습니다. 라면은 굉장히 박수를 받아야 돼요. 근데 본인은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사퇴하겠다라고 기자회견을 하니까 그러면 이게 뭐지? 잘못이 없는데 왜 사퇴를 한다는 얘기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잘못이 없다면 본인의 결백을 위해서 투쟁을 해야 되는데 사퇴한다 그러니까 다들 생각할 때 아하, 앞으로 수사나 조사가 들어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정치계 공세로 나가는구나. 본인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계속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거구나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요. 나는 임차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5분 발언에서 본인이 스타가 됐는데 그때 보니까 본인이 주택이 2채나 있었어요. 그리고 또 문제가 된 주택이 또 세종시의 특공으로 분양받은 거예요. 그래서 2억 넘게 차익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 상당히 좀 진정성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지금 이제 사실관계를 얘기를 했는데 KDI에서 나중에 확정이 된 거고 그전에 2014년부터 일반 산지로 여기는 계획이 정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된 거예요. 그러면은 개발 계획과 정보라는 것은 미리 사전에 아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앞뒤가 안 맞다, 팩트가 안 맞다라는 건 논리가 안 맞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일단 여야 사이도 공방을 하고 있지만 아무튼 합수부에 수사 의뢰가 돼 있기 때문에 또 오늘 공수처에 수사 의뢰를 하겠다 직접 스스로 수사 의뢰를 또 했으니까 수사 결과를 한번 지켜보죠. 당 차원의 대응, 그러니까 저희는 좀 정치 토론을 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좀 보고 싶은데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실정, 날을 세우려면 이게 이제 잘 정리가 돼야겠죠. 근데 당 차원의 대응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죠. 너무 억울하고 불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사 의뢰를 했으니 의원님 여러분들이 잘 소명하고 살아오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해주시면 당이 그렇게 부도덕하지 않구나 하는 느낌을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점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꼭 좀 대표님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70을 바라보고 하는데 언젠가 저도 이 세상을 떠나면 상속이든지 뭐든지 하겠지만 그때 가서 처리할 문제를 지금 권익위가 저에게 이런 잣대를 대가지고 제가 편법 증여했다. 9월 말까지 증여시에 납부 자진 신고를 하면 그 이후라도 세금 납부고지가 나오면은 입증이 안 되면은 납부하면 되는 건데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이준석 지도부와 싸우실 일은 좀 뒤로 제가 봤을 때는 좀 하시고 먼저 권익위와 다투시는 것을 첫 번째 단계로 하시고 그럼 아마 이준석 지도부도 당연히 팔이 안으로 굽듯이 의원님 사안에 대해서 협조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더 오해가 양산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걸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준석 대표가 권익위와 싸우라고 주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 지도부에게 호소하지 말라는 뜻일 것 같긴 한데 권익위의 조사를 다들 동의서를 해서 이제 의뢰를 해놓고 결과가 나오니까 소명하려는 의원들한테 우리 말고 권익위한테 가서 소명하셔. 이게 좀 아니요. 그래도 그거는 정확한 절차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판단했을 때 일부는 진짜 소명을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그럼 뭐 셀프 소명이다 뭐 얘기할지는 모르겠으나 여하튼 지금 이해 당사자들 두 분이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자기네들은 소명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분들이 이제 취할 수 있는 부분은 권익위 차원에서 이 더욱 자신의 이제 부분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만약에 나름대로 무혐의 처리를 받다든지 아니면 지금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 한번 보십시오. 민주당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농지법 위반으로 분명하게 탈당 권유를 받았지만 본인이 결국은 무혐의라는 것을 받아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는 자연스럽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이제는 지도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국민들의 설득력을 가지려고 한다면 여당도 지금 윤희숙 의원에 대한 공격하기 전에 지금 10명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라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있고 그리고 똑같은 상황보다 더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고 있죠? 그는 정확하게 권익위가 업무상 비밀 정보를 이용을 했다고까지도 확인을 해준 사항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고 그리고 윤희숙 의원에 관련돼서는 정보를 이용을 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앞뒤가 안 맞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감쌀 수가 없죠. 정확하게 예를 들어 수사 의뢰를 해서 나온 거 또 그리고 결과에 따라서 무혐의 받으면은
받아들이는 거고 무혐의 처리가 안 되면은 당연히 뭐 권익위에 대한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신중한 자세를 저는 취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 이제 억울함 호소하는 의원들의 모습을 보면 기시감이 들긴 해요. 민주당에서도 비슷한 장면들이 그렇죠. 있었거든요. 계속 있었으니까. 이게 뭐 투기를 하려는 게 아니었다. 나는 정말 모르는 일이었다. 노무가 그냥 하신 일이다. 뭐 이런 소명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는 이준석 대표가 첫 단추를 잘못 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형평성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시겠지만 민주당 같은 경우는 12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가 나오니까 소명도 일절 안 듣고 살아서 돌아와라. 무혐의를 입증받으면 복당시키겠다라고 같은 잣대를 댔어요. 근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6명에 대해서 7시간 소명 듣고 면죄부를 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6명에 해당돼서 구제를 못 받은 사람들, 구체적으로 뭐 이철규라든지 강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무슨 얘기냐, 나는 억울하다, 내가 자료를 제출할 테니까 나도 더 봐달라라고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준석 대표의 고심은 이해가 돼요. 확실하게 본인의 리더십이 공고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또 다 했을 경우에는 전부 반발하면 감당을 못하고 더구나 또 이제 지금 개헌 저지선이라는 게 101명인데 지금 104명밖에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려를 한 것 같은데 애초에 첫 단추를 잘못 깼고 지금 본인은 계속해서 선당 후사만 외친다고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상당한 리더십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도 본인이 쉽게 극복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거나 윤희숙 의원 관련한 논란이 굉장히 크게 불이 붙으면서 야, 그 민주당보다 강한 조치를 공언했던 이 국민의힘 이걸로 되겠느냐 이런 논란은 그냥 뒤로 들어가 버린 느낌도 있어요, 한편으로. 결과죠. 수사 결과. 만약 수사 결과에서 윤희숙 의원이 얘기한 것이 맞다고 한다면 엄청난 후폭풍을 민주당이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꾸로 수사 결과 의혹 제기가 맞다고 한다면 그건 국민의힘이 엄청난 그 데미지를 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뭐 정확한 정보가 없고 추론에 의한 결국은 평가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차분하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정말 빨리 수사 결과를 갖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지금 뭐 공개돼 있는 정보들을 중심으로 뭐 제기된 의혹, 뭐 남은 의문점 이런 것들은 후반부로 다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찰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자, 대선 구도 이야기를 좀 해보죠. 어제 발표된 조사 결과 있는데요. 한번 보죠. 이재명 지사가 26%, 윤석열 후보가 20%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가 약간 좀 빠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3강으로 한번 가보겠다 이게 목표였을 텐데 2강, 2중 뭐 이 정도로 봐야 될까요? 홍준표 후보는 조금 더 치고 올라오는 느낌이고. 이 구도를 지금 좀 어떻게 보시는지. 저 그래프를 한번 보면 이제 흥미로운 이제 해석인데요. 지금 현재 26이냐 20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8월 1주에서 2주 때 한번 보세요. 급락을 하잖아요. 이재명 지사가. 저게 28%에서 23%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 꾸준하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저 3주 동안 수없이 많은 이재명에 대한 공격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런 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고 윤석열 지금 전 총장 같은 경우도 보면은 8월 1주에서 2주에 떨어진 다음에 거의 차이가 없어요. 계속해서 보면은 19, 20으로 가는데 이낙연 지금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반짝하다가 8월 2주서부터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8월 2주를 비교하면은 이재명 지사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이낙연 후보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현재의 추세를 반영을 하는 것이고 결국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9월 달에 1차 선거인단 투표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재명 쪽으로 굳혀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해석은 할 수 있죠. 물론 이제 그게 확실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양강구도라고 얘기하는 부분 가지고서 저 부분을 가지고 양강구도라고 얘기하기는 저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는 저 여론조사 기관들이 저런 조사 발표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인정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왜 저런 조사 결과를 오히려 두 사람의 양강구도를 가지고서 조사하는 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저게 의미하는 게 뭐냐. 쭈루루 다 나열해 놓고 나서 누가 지지할 것이냐는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다만 뭐 후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재명, 윤석열, 이낙연, 윤석열에 있어서의 양자 대결 구도 속에서의 흐름이 어떻게 나타나 그게 오히려 더 정확하게 결국은 민심의 방향을 측가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가상 양자 대결 뭐 이런 조사도 하죠. 네네. 근데 보면 이낙연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처음으로 누른 조사가 나왔다 뭐 이런 보도도 있었고. 근데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이낙연 후보가 조금씩 빠지는 거는 분명해 보여요.
흐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이제 2강 1중 다약 구도 아니었습니까? 이재명, 윤석열, 이재명이 2강하고 거기에 이제 바짝 이낙연 전 대표가 추격하는 그런 양상이었는데 좀 바뀐 게 지금 2강 2중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국민의힘도 양강 구도로 가는 그런 조짐. 그리고 민주당도 양강 구도로 가는 그런 조짐으로 가고 있는데 좀 국민의힘하고 민주당과 좀 양상이 다르죠. 말씀하셨지만은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이낙연의 양강 구도라고 한다면은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세가 상당 부분 7월 초까지 약진하면서 본인 캠프에서는 7월 말, 8월 초에는 골든크로스 나올 것이라고 했지만은 그게 안 나오고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정체 내지는 소폭 하락이 나오면서 이제 8월 말, 9월 초 골든크로스를 얘기하는 그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9월 4일 날부터 이제 대전 지역부터 충청도 지역부터 첫 지역 순회 경선 결과가 나오는데 혹시 그러면 여기에서 이재명 지사 측이 주장한 대로 과반을 차지한다면은 이재명 대세론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홍준표 전 대표가 굉장히 약진세를 보이면서 뭐 여론조사 따라 다르지만은 한 8%포인트까지 좁힌 그런 이제 적합도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은 추격하는 그런 양강 구도라고 하면은 민주당은 지금 벌어지는 그런 양강 구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추세가 계속 갈 건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홍준표 후보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지지율이 특히나 젊은 층에서 급상승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네네. 특히나 집토끼보다는 산토끼 할 때 훨씬 더 인기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본선 경쟁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많이 이제 지적하고 있는 게 뭐냐면 홍준표 지금 후보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하고 호남에서의 지지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일부에서는 그 역선택의 문제고 그건 허상이다 얘기를 하고 홍준표 의원 쪽에서는 그게 바로 경쟁력이다 자기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것이 정확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 전에 얘기한 다자 구도 속에서의 조사 결과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는 그다음부터는 여론조사 기관들이 정말 공정성이 있다면 홍준표 후보와 이재명, 이낙연의 가상 대결 구도도 저는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이재명, 윤석열, 이낙연, 이재명만 하고 나머지 후보는 안 하잖아요. 지금 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낙연 후보나 홍준표 후보는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야지 균형을 맞춰주는데 제가 왜 양자 대결 구도 속에서 얘기를 하냐면 분명한 거는 이낙연 후보가 정체 소폭 하락하고 있지만 양자 대결 구도를 보면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낙연 후보가 윤석열이랑 양자 대결할 때 32대 34로 거의 오차범위 내에서 혼전을 해요. 그런데 자자 대결 구도에서는 9%밖에 안 나온 사람이 어떻게 양자 대결 구도를 할 때는 32%까지 가느냐. 무려 23%포인트가 뜬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재명하고 윤석열을 할 때는 40대 34로 똑같이 14포인트가 올라가요. 다자 대결 구도랑 했을 때. 그 말은 뭐냐면 이낙연이가 나와도 이기고 예를 들어 이재명이가 나와도 이긴다고 한다면 이낙연 후보 쪽에서 봤을 때는 이게 바로 내가 지지를 받아야 될 명분일 수가 있는 거라고 보는 거죠. 이게 얼마만큼 특히 친문 세력들에게 나름대로 호소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9월 1차 조사 결과에서 이게 선거인단 투표가 되기 때문에 서로 각 조직을 동원해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과반수를 얻기는 전 어려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 폭이 어떻게 나타나냐에 따라서 정말 이낙연, 이재명 간에 있어서의 대결 구도가 상당히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이 뉴스의 정치 보도, 정치 토론이 이 지지율만 가지고 하는 경마식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제일 재밌어가지고요. 윤석열 후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좀 하고 정리를 할까요? 윤석열 후보는 지지율이 좀 굳건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공개 활동을 약간 좀 자제하는 느낌이 좀 있는데 활동이 없어서 지지율이 굳건한 건지 활동을 하면 오히려 좀 빠질지 이것도 좀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 한동안 계속 설화도 있고 이러면서 약간 흔들리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확고하게 요즘에는 공개 활동 분명히 안 하는데 그럼 빠져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냥 유지가 된단 말이죠. 이건 좀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그동안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은 움직이면은 사실 무리를 빚었어요. 일일 일설화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후쿠시마 원전 폭파 사고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실현을 한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지율이 하락한 그런 요인이 저는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준석 대표하고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상당히 보수층 지지자들,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좀 실망한 것 같고요. 그리고 반문재인만 주장했고 구체적인 대안이라든지 이 비전 제시가 없었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2030, 이 젊은 층에서 상당히 떨어져 나갔단 말이에요. 물론 중도층에서도 좀 떨어져 나갔고 진보층에서도 당연히 떨어져 나갔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홍준표, 유승민 이 두 후보들이 약진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TV 토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시겠지만 민주당 같은 경우도요. 1차 예비경선 TV 토론에서 이재명 지사가 이재명 다음을 상당 부분 보이지 못해가지고 흔들린 그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번 TV 토론 때 홍준표가 누굽니까? 만만치 않잖아요. 홍저격수고.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탄탄하게 정책적인 준비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똑같이 기존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상당 부분 윤석열 전 총장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MBS 조사 8월 1일서부터 8월 4주까지 한 달 동안의 추이를 보면 이재명 8월 1주 28, 23, 26, 26이에요. 자, 윤석열 22에서 19, 19, 20입니다. 두 후보가 거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단순하게 양강이라고 하지만 두 후보 모두 다 박스권에서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두 가지 해석이 되는 거죠. 어떠한 변화가 오면은 실제로 어떤 극적인 반전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가 하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결국은 두 후보 쪽으로 지금 굳히기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아무리 뭐 제3자 후보가 막 하더라도 일반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야 결국은 차기 대권 후보가 결국은 경쟁이 이재명 대 윤석열로 가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그러한 트렌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보는데 저는 결국은 두세 달이 충분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 지금 이재명, 윤석열 이 두 후보도 지금 1강, 2강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면 안 된다. 최소한도 자기 지지를 지금보다 훨씬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대안이나 비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막판에 정말 다른 후보에 의해서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추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정반대로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탄탄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쫓아가는 후보들한테도 좀 희망이 남아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네, 정치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형준, 배종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